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옳은 지문, 핵심 지문이라고 해서 3자를 위한 계약부터 해가지고 임대차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3자를 위한 계약인데 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되어 있죠. 수익자입니다. 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때 취득하는 권리는 채무 면제도 되고요. 물권, 채권 상관없습니다. 2번, 낙약자가 동그라미,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 면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 병존적이라 그래요. 중첩 병존을 동그라미 치실래요? 중첩 병존이라는 것은 채무를 같이 변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면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주세요. 병존적은 채무 인수는 3자를 위한 계약이고 면책은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4번, 제3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제3자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태야,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하고 3자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있으면 돼요. 수익의 의사 표시는 낙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 성립 요건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 권리 발생 요건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5번 지문을 보면 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동그라미고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요약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번,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해제권, 취소권은 우리가 요약자나 낙약자가 하는 겁니다. 수익자는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도 행사할 수 없고 원상복구 청구는 상대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은 요약자, 낙약자의 권리이고 수익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번, 계약 자체로부터 수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보호에서 우리가 그 비통착사강 기억나죠? 비전이 동정차고 사기강박은 선의 3자에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 수익자는 거기에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9번에 보상관계는 누구를 말하죠?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그 다음에 낙약자가 보상관계인데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동시행 항변권을 써놓으면 딱 맞을 거예요. 10번의 대가관계 흠결, 대가관계 동그라미죠. 대가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대가관계는 요약자하고 수익자의 관계잖아요.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번, 요약자는 대가관계 부존재,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해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10번의 대가관계 흠결, 11번의 대가관계 부존재, 10번과 11번을 묶어놓고 같이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12번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내용대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의 의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요약자에게 표시한다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13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명시, 묵시 상관이 없습니다. 자, 14번에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가 있고요. 낙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제3자가 거절한 걸로 본다. 최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그러면 낙약자는 누구한테 이행하면 되는 거죠? 요 약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자, 1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발생이 되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16번에 요약자, 낙약자가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보조항이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자 수익자는 당연히 원상회복이나 우리가 보통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8번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채무에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요약자, 낙약자 채무 이행해 줘라고.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요약자, 채권자는 제3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해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되면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그건 합의로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취소하고 해제는 법정 취소 사유, 법정 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요건 가능해요. 동의 없이도 소멸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게 뭐죠? 보상관계죠. 이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자를 위한 계약은 가장 중요한 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약의 해제인데요. 해제와 해지, 해제는 소급효가 있죠. 해지는 장래효가 있는 거고요. 자,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 동그라미,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동그라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요 일방적이라는 의미는 형성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성권.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해지 동그라미,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는 계약, 계속적 계약이죠. 임대차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차를 장래를 향해서 동그라미, 해제는 소급효고요. 해지는 장래효입니다.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효입니다. 소급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지를 잘 안 물어보는데 요 근래 한 번 정도 문제를 냈습니다. 요 해지를. 자, 4번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발생이 되므로 모든 법률행위, 모든 동그라미, 모든이라는 건 물권,
채권, 가족법상 상관없어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이 되지만 해제권은 동그라미,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약정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이라는 거 있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해제는 계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법률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취소하고 요 해제를 구별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지만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원상회복은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죠. 근데 취소는 현존 여부, 그 다음에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요. 여기는 전부 반환이고 여기는 현존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부당이득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 동그라미, 해제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합의해제, 해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계약이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된 경우에 계약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금전을 반환할 때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의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도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가 돼요. 당연 복귀,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정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9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합의 해제 동그라미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10번, 합의 해제는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상관없이 가능하다. 자, 실권 약관 다른 말로 자동 해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아니한다면 최고 없이, 해제 의사 없이 우리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맺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권 약관 자동 해제 그러는데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보아야 된다. 그럼 옆에다가 최고 X, 그 다음에 해제 의사 표시 X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실권 약관에서 잔대금 동그라미, 여긴 중도금이고요. 요 12번은 잔대금인데 요 12번이 빨간색이에요. 11번 말고 12번. 그럼 잔대금 지급 기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중도금은 제때 안 주면 최고 없이 해제 의사 없이 계약이 해제가 되지만 잔대금은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행 관계. 그래서 매수자고 매도자든 일방이 뭔가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자동 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매도자가 재산권 이전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경과됐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잔대금은 실권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됩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번, 12번을 여긴 중도금이고 여긴 잔금인데 시험은 잔대금으로 나와요. 실권 약관은 잔대금이 시험입니다.
자, 13번 약정해제권 동그라미. 약정해제는 미리 당사자가 약속을 해 놓는 거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해제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고, 또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역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번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는 발생이 되지만 이자, 원상회복은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다.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은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번 이행지체 동그라미요.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동그라미, 최고를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고 기간이 짧았다, 짧은 경우 동그라미, 최고 기간이 짧은 경우 최고로서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 16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동그라미요. 미리 이행 거절을 했다면 최고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미리 이행 거절했다면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 채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행 거절하면 최고 없이, 자기 채무 이행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16번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17번. 자, 아까 미리 이행 거절 있죠? 16번하고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습니다. 동그라미. 철회했다면 이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나중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최고를 해야 돼요. 원래 미리 이행 거절을 하면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미리 이행 거절을 철회했다라고 했죠. 철회했다는 건 이행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최고한 이후에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18번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 동그라미, 이걸 정기행위라 그래요.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 의사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행위는 최고를 요하지 않지만 뭐는 해야 된다? 해제 의사는 하여야 된다. 19번 이행불능은 동그라미.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기칙사유가 있어야, 따라서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그 토지가 수용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지만 이 수용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위험 부담으로 해결해야 돼요. 위험 부담으로 해결해야 되지, 요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용이요. 19번은 수용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위험 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9번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자, 20번 요거 20번 빨간색.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이 불능이 되면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또 자기 채무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죠. 이행불능인데 굳이 잔대금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자기 채무를 제공한다고 해서 채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해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1번에 완전 이행, 추환이 가능하면 이행 주체에 준해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고를 하고요.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이 가능하면 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2번 완전 이행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추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 불능에 준하여 굳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21번과 22번은 불완전 이행입니다.
하나는 추환이 가능한 거고 하나는 추환이 불가능한 거죠. 23번 주된 채무는 이행할 수 있으나 부수적 세모여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 부수적 채무 이행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계약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4번 해제 의사 표시는 한번 뱉어버리면 주어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25번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건 기한을 못 붙인다. 26번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동그라미, 원래 해제는 좀 어렵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 동그라미 전원에게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해제권 한 당사자 1인이 해제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럼 다른 해제권자도 함께 소멸이 돼버려요. 이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다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에게,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이건 의무 규정이긴 하지만 일단 이게 불가분성. 27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해제권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8번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됐다면, 누구에 의해서? 해제권자에 의해서. 해제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9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뭔가 법률 효과는 모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소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제는 소급 소멸이 됩니다. 30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를 하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됩니다. 당연 복귀. 31번 채무자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동그라미, 금전일 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이때 이 이자라는 건 법정 이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행지체에 따른 하나의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자는 법정 이자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33번 채무자가 받은 것이 당연히 물건이라면 물건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을 반환해 줘야 돼요.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물건일 때는 뭔가 받은 날부터 사용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 34번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해제 전은 무조건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는 선의 3자만 보호가 됩니다. 35번 해제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등록, 인도 등 완전한 권리 동그라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호되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되고요. 36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가압류 동그라미, 그 부동산이 포인트예요. 부동산의 가압류는 보호가 되고요. 37번도 당연히 그 부동산의 가등기 동그라미, 부동산의 가등기는 3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호가 돼요. 지금 보호되는 사람,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을 구별했는데요. 보호되는 사람은 매매 대상인 목적물, 매매 대상인 부동산을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보호가 되지만, 38번의 요 채권 동그라미, 여기 39번의 채권이에요.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40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매매했죠. 근데 토지 매매에다가 매수자가 건물을 올렸어요. 매수인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 매도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당연히 부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42번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3번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뢰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이 원칙이고요. 다만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이행이익을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이행인데 예외로 신뢰배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까지는 전부 다 전체가 뭐예요? 해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체가 해제가 되는데 해제도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배정이 되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에서는 계약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그래서 계약금은 요물계약 동그라미, 종된계약 동그라미죠. 그러나 추된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2번 교부자가 약속한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계약금을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1천만 원만 지급됐다면 2천만 원이 지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 요 임으로 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계약금 계약을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건 안 돼요.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계약금이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은 요물계약이에요. 입금이 돼야 됩니다. 일부만 지급이 돼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자, 증약금, 계약금은 최소한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한 작용을 한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뭘로 봐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인데요. 위약금,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이때 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추정을 가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위약금은 중도금을 지불할 때 제때 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아예 위약금 특약을 해놓고 나중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을 계약금으로 가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으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굳이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몰수해버립니다. 다만 너무 과다다 그러면 감액 청구는 되고요. 추가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가 손해가. 위약금도 요즘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해약금입니다. 동그라미. 계약금이 완납된 후에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 동그라미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동그라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번 매도인 수령자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이외에도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이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법원에다가 공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합니다. 공탁. 7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이 된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이행에 착수가 돼버린 거죠. 8번 토지거래 허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9번에서는 소송제기 동그라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9번 매도자가 잔대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착수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소송 제기는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10번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중도금 지급 날짜를 정해놨는데 미리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리 중도금을 지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1번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동그라미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이행에 착수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는 없어요. 12번 해약금에 의한 해지의 경우 원상회복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12번은 별표시 하나,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13번 계약금, 해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약정이 뭐예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법정 해제로도 당연히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해약금 해제나 이 법정 해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번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의 성질을 갖고요.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15번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중도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어요. 이때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계약금 자체를 몰수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요,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하면서 종료가 되겠지만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받아야 되지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16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목적물 인도 전입니다. 목적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동그라미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요 과실 문제입니다. 17번 매매대금이 지급됐다 동그라미. 매매대금이 지급됐다면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누가 먹어요? 매수인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18번 대금 지급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인도받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19번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 비용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요. 계약 체결 비용 동그라미 계약 체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해요. 19번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별 표시 하나 해놓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채무입니다.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 계약 체결 비용은 뭔가 쌍방이 분분하여 부담을 합니다. 자, 환매는 여기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데, 환매는 팔았던 걸 다시 사오는 특약이죠. 환매는 매매계약 성립과 반드시 동시 동그라미 동시에 하여야 되고요. 2번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 동그라미요. 상계.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애와야 됩니다. 부동산 5년이고요. 이걸 초과할 경우에 역시 뭐예요? 부동산 5년으로 줍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5년입니다. 자, 4번
환매 기간은 이를 절대로 연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끝나는 것이지 연장할 수 없다는 거. 자, 부동산의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 부동산의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전득한 경우 그 전득자에 대해서 환매 의사표시를 행사하면 돼요. 가등기는 누구한테 하죠?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지만 환매권은 지금 전득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7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위 행사 동그라미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째, 대금의 이자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 처리가 됩니다. 상계라고 하면 될 거예요. 상계 처리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환매를 넣지 않으려다가 넣어놨었거든요. 요 환매를.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8번까지 갖다 놨는데 요것만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